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남들은 하나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을 어찌 혼자 키우냐고 안쓰러워했지만 쌍둥이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더 많기에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세상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상처로 얼른 직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신이 저에게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남편이 죽도록 원망스럽지만 이 선물을 저에게 준 것은 지금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네요. 저와 남편은 양가 어머니들을 아시는 분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어요. 선자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로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인지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 남편과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그래도 이 남자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알아보고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양가 부모님은 빨리 결혼을 하길 바라셨어요. 특히나 남편의 부모님이 더 적극적이셨어요.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웃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점이 내키지 않았어요.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러질 못했어요. 항상 만나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저였고 남편은 그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는 정도였어요. 약속을 정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항상 제가 먼저 물어보면 저의 의견을 되묻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어찌 보면 저에게 맞춰서 모든 것을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남편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이런 점 때문에 결혼이 꺼려진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오히려 남자가 너무 말이 많으면 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결혼은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지 이리저리 다 재고 따지면 결혼 못한다며 크게 못한 것이 없으면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 역시 제가 좋다면 결혼을 빨리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고 저만 오케이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계속해서 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선을 본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시더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쇼핑을 하다가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다며 선물로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에게 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어요. 가까운 듯 먼 느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에게 그런 느낌을 받으니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외롭고 힘이 들었어요. 싸운 것도 아닌데 괜히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있는 저의 모습에 우울해져만 갔어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늘 일이 많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피곤하다며 씻고 자기 바빴어요. 저희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모아보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 사랑을 하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 신혼인데 딸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으니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수시로 저에게 안부를 물어봤고 자주 집으로 오셨어요. 그날도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침 먹은 것을 정리하고 거실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거 먼저 받아라. 너 좋아하는 반찬 좀 해왔어. 이게 다 반찬이에요? 그래, 마른 반찬 몇 가지 담았더니 이렇게 많을지 누가 알았겠니? 아, 그리고 이건 물김치야. 너 물김치도 좋아하잖아. 어제 담근 거니까 하루 정도 밖에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될 거야.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또 버스 타고 오셨죠? 택시 타라시라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된다고 택시를 탔니? 돈 아깝게. 전화를 하시죠. 제가 가지러 가면 되는데. 겸사겸사. 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늘 똑같죠, 뭐.
우선 이거부터 냉장고에 넣어두자. 어머니는 반찬 핑계로 일부러 오신 듯 하셨어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내려서 한 잔씩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해졌냐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저는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급하게 식탁 위에 있던 화장지를 꺼내어 눈물을 닦았어요. 저의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고 저의 손을 붙잡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울어? 그냥요, 저도 모르게. 강서방이 잘 못해줘? 나 사실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결혼을 했는데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일찍 들어온 적이 없어요. 말로는 일 때문에 늦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부러 늦게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자기 바쁘고 저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벽 보고 있는 것 같아. 강서방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는 해봤어? 아니요. 자존심 상해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너만 더 우울해져. 진지하게 네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계속해서 이렇게 있지 말고, 어? 알았어요. 어머니는 집에 가시기 전까지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아파왔어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침대에 누웠어요. 몸이 축 처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만 멀뚱멀뚱 하얀 천장만 쳐다보았어요. 그럴수록 제 몸은 계속해서 지하 땅굴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붙여봤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급한 일이 아니면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고는 씻으러 들어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알겠다고 말을 하고 말았을 테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남편이 씻고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후 남편이 씻고 나왔고 저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할 이야기가 뭔데? 피곤하니까 빨리 이야기해. 당신, 바쁜 일은 언제쯤 끝이 나요? 글쎄, 회사 일이 바쁜 건 맞죠?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단 소리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늦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하자고 피곤한 사람 붙잡은 거야? 나한텐 중요해요. 나는 분명 결혼을 했는데 나 혼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 있어주면 돼? 내 말뜻 이해 못하겠어요?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고 일찍 자버리고 우리 대화할 시간도 없잖아요. 왜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요? 외로운 건 당신 스스로 만든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그렇지. 나만 바라보지 말고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아니, 이렇게 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당신도 원해서 한 거 아니었어? 내가 원했던 결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사는 거지. 내가 원한 결혼은 이런 거야.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달라져야 해? 그냥 각자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더 할 말 없으면 들어갈게.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결혼은 이런 모습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남편의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저는 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총각 때나 똑같이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 것이지. 결혼을 하고 나서 원래 살던 대로 살아라니
정말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편은 출근을 하고 집에 없었어요. 정말 잠만 자러 오는 하숙생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어제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라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줄 아나? 나도 결혼 전에는 잘 나갔던 여자라고. 저는 남편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전의 저로 다시 돌아가자 마음을 먹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약속을 잡고 예쁘게 화장하고 옷을 꺼내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덕분에 저는 간만에 크게 웃을 수가 있었어요. 우울했던 감정들은 사라졌어요. 친구들과 쇼핑도 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는 카페도 들렀어요. 그랬더니 벌써 밖은 어둑어둑해졌어요. 친구들은 집에 들어가 봐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 자기 걱정을 하지 말고 신나게 놀다 오라고 남편이 그랬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짓말에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나온 친구들과 저는 헤어졌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신혼생활에 묻는 친구들, 남편에 대해서 묻는 친구들에게 거짓말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졌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까 헤어진 친구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버스를 타냐고 물었고,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아도 되면 자기가 술 한잔을 하자며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친구를 기다리며 눈물을 훔쳤어요. 얼마 후 친구가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왔고 저희는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들어갔어요. 퇴근을 하는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바글바글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저희는 밖에 있는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맥주와 안주를 주문했어요. 살얼음이 낀 맥주잔을 들고 마시는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마시던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저를 지그시 쳐다봤어요. 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보여?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이 슬퍼 보여서. 티나? 그래. 너밖에 없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왜? 정우 씨랑 안 좋아? 아무 문제 없어. 시부모님이 구박해? 아니, 남편보다 더 잘 챙겨주셔. 그럼 무슨 일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차라리 일이 있어서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너 사람이 옆에 있어도 없는 느낌. 그 느낌 알아? 그거 정말 사람 외롭고 비참하게 만든다? 아까 애들 앞에서 나 거짓말한 거야. 행복한 척, 사랑받고 있는 척. 나 지금 너무 불행하거든. 분명 결혼을 해서 2명이 살고 있는 집인데 빈집에 나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야.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온 저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친구는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되었어요. 친구 남편이 저희를 데리러 와주었고 저는 집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는지 집안은 어두컴컴했어요.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곧바로 침대로 향했고 저는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토할 것 같은 느낌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구토를 하고 나왔어요. 누군가가 망치로 제 머리를 치는 것처럼 끼질 듯이 너무 아팠어요. 속도 울렁울렁거리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어요. 아픈 머리를 쥐어잡고는 거실로 나왔더니 남편이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를 하나 꺼내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말을 걸었어요. 당신 어제 술 마셨어? 네, 친구랑요. 적당히 좀 마시지. 오랜만에 만나서 많이 마시는지도 몰랐어요. 집에 술 냄새가 진동하니까 환기 좀 시켜. 지금 당신은 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술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술 냄새 때문에 정신이 어지러지래. 당신은 어제 내가 몇 시에 들어온 줄은 알아요? 1시 전엔 들어왔겠지. 당신은 내가 누굴 만나는지 언제 들어온지 관심이 없어요?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그런 걸 일일이 다 알아야 해? 내가 말해야지. 저는 먹던 생수를 싱크대에 내려놓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웬일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싶었더니 역시 사람은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출근을 하든 말든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하루 종일 잠을 잤어요. 머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깨는 바람에 깊이 잠을 자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녁이 다 되었을 때쯤엔 머리가 괜찮아지는 듯 했어요. 아팠던 머리가 괜찮아지자 저는 배가 고파졌고 무엇을 먹을까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뭔가를 해먹기가 귀찮아져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해장국을 하나 시켜 먹었어요. 얼큰한 게 들어가니 조금 살 것 같았어요.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저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 계속해서 저 혼자서만 상처를 받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먼저 취미생활을 가져보라는 친구의 조언대로 무엇을 배워볼까 찬찬히 찾아보았어요. 예전부터 도자기 만드는 것이 궁금했던 저는 도예를 배워보기로 하고 공방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사님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공방으로 갔어요. 다행히 집 가까이 공방이 있어서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공방에는 벌써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저마다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긴 했지만 조금만 손을 갖다 대도 금방 찌그러지는 반죽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처음이라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며 강사님은 다시 찬찬히 알려주셨어요. 아직은 힘들지만 하고 나서 뭔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시간도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지나가고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에는 아무 잡생각이 들지 않아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수강생들과 같이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 중에는 저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어서 따로 연락을 하며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점심도 먹으면서 보냈어요. 그렇게 취미생활을 하며 제가 남편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진즉에 이렇게 할 걸 왜 그동안 애걸복걸 혼자 마음을 끙끙 앓고 있었는지 후회가 되었어요. 당신 요즘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왜요? 보통 때랑 다른 것 같아서. 내가 어땠길래요? 항상 근심 가득하게 우울한 얼굴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얼굴이 밝아졌는데? 요새 새로운 취미를 가졌거든요. 뭐? 도자기 공예를 배우러 다니는데 같이 수업받는 사람들도 좋고 다 마음에 들어요. 잘 됐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컵도 내가 만든 거예요? 오, 잘 만들었네. 남편의 눈에도 밝아진 저의 모습이 보였는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제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듯 했으나 그때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 남편의 이 정도 반응에도 만족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저희 집에 들리겠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저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만 신경을 쓰느라 집안일을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터라 눈에 보이는 것부터 부랴부랴 정리를 했어요. 이만하면 괜찮지 하고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양손 한가득 무언가를 잔뜩 들고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었냐고 안부를 물었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목소리를 들으니 기운이 나고 한층 밝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준 음료수를 마시며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으셨어요. 어찌나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꼭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참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 사왔다며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 상자 안에는 작은 향수가 들어있었어요. 그 향수는 산뜻한 향이었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며 활짝 웃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의 웃는 얼굴을 보시더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닥에 두었던 종이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건 정훈이가 먹고, 이건 네가 먹고. 이게 뭐예요? 몸에 좋은 거야. 특히 이게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다더구나. 무엇으로 만든 건데요? 뭐라더라? 이것저것 뭐 몸에 좋다는 건 다 들어갔대. 여하튼 몸에 좋은 거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챙겨 먹어. 정훈이도 잘 챙겨주고 그래야 예쁜 손주도 빨리 낳을 건 아니니? 네? 부끄러워하긴.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 아이는 천천히 가지기로 했어요. 왜? 연애 기간이 짧으니 좀 더 즐기자고 그래서요. 정훈이가 그러자고 그랬어?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만 그래도 아이는 빨리 가지는 게 좋은데 그래야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말이야. 그래요? 그럼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도 애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내 핏줄이 있다는 건 그런 거야? 너도 다시 생각해봐. 네, 그럴게요.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후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희는 신혼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늦게 갖기로 했지만 지금 저희의 상황에서는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이를 늦게 갖는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준다는 말이 제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고 저는 아이를 빨리 갖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더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을 한 남편에게 낮에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이야기를 하며 약을 챙겨주셨어요. 남편은 몸에 좋다는 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 번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저도 약 하나를 꺼내어 마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 약을 먹고 예쁜 아이를 빨리 가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정색을 하며 아이는 천천히 가지기로 한 거 아니냐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상황이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미루지 말고 아이를 먼저 가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은 아니라며 딱 잘라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아니지 사람 무한하게 꼭 저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데에는 도 같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회사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일을 하다가 서재에서 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계속해서 저를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은 남편 때문에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난 저는 시부모님이 주신 약을 남김없이 싱크대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 약을 쳐다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른 채 전화를 해서는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잘 챙겨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이 으슬으슬 몸살이 난 것 같아서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누웠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껴안는 바람에 잠에서 깬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 옆을 보았어요. 옆에는 술에 취한 남편이 옷도 벗지 않은 채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외투와 양말을 벗기고 밑에 깔려있는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어찌나 무겁던지 양손으로 있는 힘껏 여러 번 잡아당겨서 겨우 이불을 빼낼 수 있었어요. 저는 불을 끄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잠자고 있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눈을 떴어요. 깜짝 놀란 저는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웠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끌어당겼고 저에게 키스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남편은 벌써 출근을 하고 없었어요. 저는 어젯밤 일이 떠올라 오히려 남편이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한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서는 바로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로 왜 저러는지 오히려 저렇게 나오는 것이 더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간 서재에 따라 들어갔어요. 얘기 좀 해요. 난 할 말이 없는데? 난 있어요. 무슨 얘긴데?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따로 지낼 거예요? 일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아니요. 당신 일부러 피하는 거 다 알아요. 어젯밤 일은 내가 사과할게. 뭐라고요? 어제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네요. 저는 서재문을 쾅 닫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 한중앙에 비수같이 꽂아졌어요. 남편은 또 이렇게 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저희의 관계는 더욱 틀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도 남편에 대한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공방에서 화분을 만들고 있는데 몸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몸이 후들후들거렸어요. 저를 보던 강사님은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며 병원부터 가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집으로 들어왔고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이마에 손을 집었어요. 눈을 떠보니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다녀왔냐고 물었고 아프면 바로 연락을 할 것이지 혼자 청승맞게 이러고 있냐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먹을 수 있게 죽을 끓여놨으니 입맛이 없더라도 챙겨 먹으라고 말하시고는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어머니가 놓고 가신 죽을 한 숟갈 떠먹고는 도저히 넘기기가 힘들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찾아갔어요. 몸살이 났다고 생각한 저는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다시 받고 나서야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임신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이가 찾아오다니 저는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들어서는 남편에게 저는 조심스레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멍하니 가만히 서 있더니 갑자기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화를 냈어요. 누구시야 이 환양년아. 네? 내 아일 리는 없는데 어떤 놈이냐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 아이를 가질 수 있냐는 말이야.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헛소리 그만해. 누구보다 기뻐할 줄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붙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나오질 않았어요. 남편은 한 달 전 자신은 정관 수술을 했다고 말을 하며 절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저와 상의도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며 저를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로 몰아붙였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양가 어른들에게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나 아이를 가졌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고 저는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 역시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수술을 한 그 병원에 가보자며 남편의 앞장세웠고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 전에 아이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 이후이더라도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끝까지 그럴 일이 없다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내 아이가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냐며 의사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저 모르게 수술을 한 것도 기가 찬데 저를 바람핀 여자로 몰고 가는 이 남자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친정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부모님은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아직 이른 시기이니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저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없앨 순 없었어요. 게다가 하나도 아닌 둘을 말이에요. 그리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이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끝까지 낳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부모님도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만 보려했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엄마의 감정을 아이가 다 느낀다는 말에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하며 태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와 이혼한 남편은 한 달도 안 돼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곧 출산을 한다는 소리는 저와 결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인데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이혼했으면 끝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나랑 결혼 중에 인연 만났니? 내가 당신보다 먼저였어요? 뭐라고요? 아니 인연 뭐라는 거야 지금? 네 남자와 나 사이에 당신이 끼어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그냥 이 남자랑 결혼만 한 사이라고. 뭐 이런 미친년이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말 다 했어? 아니? 저는 배가 산처럼 불러온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잡고는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그 여자도 이에 질세라 저의 머리통을 붙잡았고 집안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저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악에 받쳐 잡고 있는 제 손을 불기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안 시어머니가 남편과 같이 저희 둘을 떼어놓았고 씩씩거리며 서 있는 저를 데리고는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며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쁜 숨만 내쉬었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죽을년이다 내가.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몇 년 동안 서로 사랑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 여자를 반대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그 여자는 남편을 떠났다고 해요. 그 이후로 폐인처럼 지내는 아들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선자리에 내보냈고 거기에서 만난 저와의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이혼을 하고 만삭인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순간 어쩔 수 없이 둘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여자와 다시 만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저 두 사람의 사랑놀이에 제가 놀아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토록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저는 아무 감정이 없는 빈 껍데기하고만 살았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많은 것들이 떠올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저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제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화가 나신 아버지는 그 길로 그 집으로 쫓아가 남편을 죽을 만큼 패주고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런 인간들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앞으로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만 신경을 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마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그런 제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며칠 동안 입원을 하며 안정을 취한 저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모든 것을 잊고 저는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쌍둥이라 그런지 배도 어느새 훌쩍 튀어나왔고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너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구나. 뭔데요? 강서방 말이야. 강서방은 무슨 이혼한 지가 언젠데요. 그래. 여하튼 그 여자 뱃속 아기가 잘못해서 유산되었다구나. 언제요? 그게 됐나 봐. 그리고 그 여자도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지? 네? 천벌 받은 거야, 그것들. 그 여자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하더니 꿀 좋다. 천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내 뱃속에서 몇 달을 품은 아이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어미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평균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적은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얼른 살이 뽀동뽀동하게 쪄서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매일 기도했어요. 제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병원까지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쌍둥이를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과 똑 닮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휴게실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고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도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자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나중에 부탁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퇴원을 하고 몸조리를 하면서 쌍둥이를 보러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무게가 늘고 있는 쌍둥이를 보니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 뒤 쌍둥이들은 둘 다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고 부모님과 저는 쌍둥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그것은 쌍둥이들과 남편의 친저확인 결과서였어요. 저는 제가 쌍둥이들을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부탁한 남편의 칫솔을 건네받았고 그것으로 친자검사를 신청했어요.
저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다시 한번 봉투를 열어서 확인해 봤어요. 당연히 성립한다고 되어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는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몇 달 새에 더 쇠약해지셨고 남편은 여전히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이게 뭐야? 읽어보면 알 거 아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낳은 아이들이 네 핏줄이라는 확인서다. 뭐? 나는 바람핀 적이 없고 너는 네 자식들 평생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 아이, 잠깐만. 이럴 리가 없잖아. 이제 그것조차도 못 믿겠다고 부정할 거야?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이제 당신이 믿던 말던 상관없으니까. 저 아이들은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 아이들이니까. 저는 멍하게 종이만 쳐다보고 있는 남편의 뒤로 한 채 그 집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못하신 채 저를 따라 나오며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왜 그러세요? 쌍둥이들은 잘 크고 있지?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내 손주들인데 내가 어떻게 나 몰라를 하겠니? 어머니 손주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친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 뱃속에 있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잊으셨어요? 아니, 그때는 수술을 했다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 저는 제 인생을 제 아이들을 부정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확인했다는 건 다시 잘해보려 했던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 결백을 확인시켜드린 것 뿐이에요. 얘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렴.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할 게야. 아니요, 저런 아빠라면 없는 것이 나아요. 내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되다니. 아이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발걸음이 가볍던지 그동안 명치까지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죄하며 쌍둥이들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애걸복걸 매달렸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쌍둥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빠 없이 홀로 키웠던 것처럼 앞으로도 쌍둥이들에게 사랑만 듬뿍 주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